안녕하십니까, 이충재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2021년 새해 인사드립니다.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우리 국민적 차원의 대처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온 국민이 지혜를 모으고 연대로 희망을 써내려가야 할 것입니다. 사이너머는 2021년 새해를 맞아 대한민국 개혁 과제의 해결을 위한 그 마련을 위해서 이 시대 원로들을 모시고 대담하고 지혜를 듣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대담에는 우리 정지강 목사님 함께 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신년 인사부터 한 말씀 나누시죠. 예. 먼저 우리 사이너머 애청자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소띠인데 특별히 그 흰소 띠라고 그럽니다. 흰소는 예로부터 영물로 그렇게 여겨져 왔고 굉장히 신성시한 그런 동물인데 아마 금년 한 해가 우리 민족에게 대단히 참 이게 좀 융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늘의 복을 좀 타고난 거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은 특별히 아까 그 사회자께서 원로들에게 듣는다 이 시작을 할 때 먼저 우리 이태복 전 장관님을 우리가 모셨는데 우리 이 장관님은 그 국민의 정부에서 복지 노동 그 수석을 지내셨고 바로 이어서 보사부 장관 역임을 하셨던 정계 또 사회 원로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이 군부 독재 시대로부터 학생운동에서 그렇게 고위 공직자까지 역임한 참 어떻게 보면 드문 경험을 가지신 그런 분으로서 오늘 우리 아직도 이 나라의 여러 가지 그 개혁 과제가 이렇게 척척히 쌓여 있는 이때 그분의 경험과 그분의 지혜를 듣는 것이 참으로 이 시대에 열어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해서 오늘 모셨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오늘 첫 번째 손님으로 국민의 정부 청와대 복지노동수석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하신 이태복 전 장관님 모시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사이너머 애청자들에게 새해 인사부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국운 융성의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해인데 코로나 잘 예방하시고 건강하십시오. 네, 그럼 이제 오늘 본격적인 토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뉴스를 통해서 세계 각국의 의료 체계를 사실 이번에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대화 첫 번째 주제는 코로나 시대 보건의료 체계 시스템 구축 과제 한번 말씀 나눠볼까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하셨으니까 유난히 또 이 문제에는 관심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러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루게릭병을 비롯해서 그런 환자들 후원회장도 했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보건의료 체계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죠. 네. 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체계를 갖춰야 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세계 미국을 포함해서 각국의 문제점들이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비교적 선방을 하고 있는 축에 속하는데 그럼에도 여러 가지 병상이 모자라서 죽는 사람들이 몇십 명이 나왔고 여러 가지 난제들이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앞으로 계속 그런 코로나를 비롯한 여러 질병들이 창궐하게 돼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좀 의료 체계를 전반적으로 다시 재정립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의료 체계뿐만 아닌 또 혹시 복지 관련 사항은 이후 또 토론이 진행되면서 제가 기회 되는 대로 또 한번 대화 나누도록 하겠고요. 목사님 복지 관련해서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저는 뭐 복지 관련뿐만 아니라 한 몇 개월 전이죠. 예. 우리 저 장관님께서 이게 좀 주선하셔가지고 종교, 뭐 사회, 뭐 여러 제 분야 그런 원로들을 모으셔가지고 그때 아마 이 정부에 좀 건의 내지는 좀 이렇게 가야 된다. 어떻게 보면 좀 쓴소리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주요 그 내용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반응은 또 뭐 반향이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몇 년이 지났고 이제 남은 시간을 따지는 때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그런데 사실 국민 대다수의 여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뭐 그런 평가가 굉장히 많고, 이 상태로 그대로 가다가는 또 성공한 정부라기보다는 좀 실패한 정부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여론이 너무 많고, 그런 우려를 얘기하시는 목사님, 신부님, 사회단체 대표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뜻을 모아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정말 성공하려면 이러이러한 정책이 바뀌어져야 된다. 가장 대표적인 게 민생 문제입니다. 네. 예,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재난지원금 형식으로 해서 돈을 뭐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뭐 이런 형식으로 이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건 극히 일부거든요. 이 장기 실업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이 정부 통계상으로는 얼마 안 잡히지만 사실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소득이 하나도 없어요. 없는 것을 어떻게 보충하고 있냐면,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하기 전에 약 1,500조 정도의 가계부채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늘어나서 2,000조입니다. 이 짧은 기간에 500조가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생계 대책이 없으니까 빚을 얻어서 일단 생활을 하는데,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일자리를 포함해서 이렇게 제대로 된 경제 성장의 틀을 만들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전에 했던 국민 세금을 부채를 얻어서 메꾸는 식으로 단기 일자리만 주로 만들어서 가는 관료들에게는 그게 익숙한 방식이죠. 편하고. 네. 근데 그래가지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나머지 다른 여러 개혁 과제도 굉장히 얘기가 많습니다. 검찰 개혁을 포함해서 뭐 교육 환경이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특히 일본과의 경제 전쟁이 벌어지면서 경제 대책 어떻게 할 거냐, 소부장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 대책을 세워갈 거냐. 그래서 여러 얘기도 나왔고 대통령도 기자회견까지 해가지고 여러 대책을 발표했고 집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쯤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본과의 무역 적자가 약 200억 달러인데 이전하고 변한 게 없어요. 예. 그럼 약간의 성과만 있을 뿐이지 사실 근본적인 기술 경쟁력을 한국이 아직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런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런 인사들이 제대로 각 분야에 배치가 돼서 전문적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또 바라고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아무래도 부족하다, 모자라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건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든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니냐, 네. 뭐 이런 의견들을 이제 주시고, 그래서 네, 그걸 모아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각계의 의견들을 모아서 예. 또 광고 형태로 하시기도 네, 했지만 사실은 지금 이 문재인 정부를 촛불의 정부라고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죠. 예. 그 당시에 광화문에 많이 모였던 촛불 시민의 의지는 이제까지 쌓여왔던 적폐들을 다 개혁해달라라는 강렬한 요구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지금 지지율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걸 보면 그 당시에 촛불을 들었던 많은 시민들의 이탈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뭐 조국 사태와 이제 윤석열 추장관과의 그런 갈등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이제 중간층들이 사실은 많이 떨어져 나갔다고 생각이 되는데, 조국 사태와 추윤 갈등 과정을 통해서 관통하고 있는 게 검찰 개혁 문제잖아요. 네. 검찰 개혁은 국민들이 다 바라고 있어요. 근데 검찰 개혁을 해가지고 과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거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인권 보호랄지 뭐 여러 가지 얘기는 있는데, 국민들이 정말 바라는 건 그런 건 또 아니거든요. 부정부패를 청산하라고 하는 건데, 네. 그런 부분이 아직은 좀 미흡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이건 장관님은 뭐 여러 사회 그 개혁이 다 필요한 일이지만, 특별히 이제 그 노동 또 복지 관련해서 예. 또 그런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경험들이 있으시니까 이 민생을 이제 최우선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제일 그 어려움 또 고난에 이렇게 직면해 있는 층들이 이 서민층, 특히 자영업자 뭐 이런 분들의 그 고통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뭐 단기적으로 뭐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 그런 민생의 여러 가지 나락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뭔가 또 그에 대한 처방도 해야 되고 예. 또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이런 사태에서 오히려 가진 사람들, 재벌들 이런 사람들은 더 많은 어떤 수익을 얻었다 하는 또 일부 보도도 있거든요. 그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견제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좀 그런 민생 이것이 국민 전체에게 제대로 그렇게 좀 실현되느냐. 네. 실천력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그게 정말 봐서거든요. 아쉽죠. 아쉬운데 이제 물론 뭐 여러 가지 정권 초반에는 남북 문제랄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실은 많은 에너지가 들어갔고 네. 후에는 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방역이라는 문제가 있었지만 코로나도 K 방역이라고 그래서 전 세계의 찬성을 또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건 나름대로 성과인데 문제는 민생 문제를 접근할 때 기본적 시각이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과거의 그런 한국 경제를 독과점 체제라고 얘기하는데 독과점 체제에서 생활의 일상을 전부 장악을 하고 있고 거기서 독과점 폭리를 취하고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네. 이것은 사실 시장경제의 원칙에 봐도 맞지 않습니다. 네. 과거 이제 군사 정권이 자기 정치 기반을 만들어내고 정치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특혜를 줬던 것인데 그걸 민주정부가 들어와서도 여전히 똑같은 방식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렇다고 이들이 갖고 있는 막강한 힘이 있는데 뭐 목소리만 높아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방법은 많다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독과점으로 그들이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은행이랄지 뭐 여러 가지 이익이 있는데 그런 것 가운데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0.5로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은행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은행 이자는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금감원에서 적절하게 다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얼마 정도 낮춰라. 2% 정도에 0.5%를 주고 있는 거니까 2% 수준에 낮춰도 은행은 1.5% 이상의 이득을 보는 겁니다. 2%만 되면 엄청나게 큰 거죠. 근데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이나 지금 가계부채가 약 2천억 아니 2천조 2천조의 규모까지 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낮춰줘도 사실 부담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건 은행 금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한 10여 년 전에 5대 거품백이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기름값, 핸드폰 요금, 카드 수수료, 약값, 뭐 예대 마진 이런 부분을 좀 바꾸자 이런 이제 캠페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 40만 명 정도 서명을 받아가지고 감사원에 내고 이거 제대로 해가지고 이 독과점 기업들이 지나친 폭리는 취하지 말아달라 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뭐 계속 제가 얘기를 하니까 조금씩 낮춰지긴 했어요. 예. 근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은 여전히 안 하고 있는 게 그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